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 날.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는 날. 거울 앞에 섰다가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 이따금씩 찾아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80대, 90대를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직접 남긴 말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의 나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 말들을 오늘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80대, 같은 90대를 사는 분들 중에도 삶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눈빛에 온기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 모든 것을 이미 내려놓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건강의 차이일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60대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60대에 씨를 뿌린 사람은 80대에 그것을 거두고 60대에 멈춰버린 사람은 80대에 그 공백을 고스란히 안고 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60대라면 오늘이 바로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0대를 먼저 살아보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4가지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5가지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45년생인 박인철 씨는 올해 나이로 81살입니다. 그는 20대에 부산 항구에서 짐을 날랐고 30대에는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뙤약볕 아래서 3년을 버텼습니다. 40대에는 작은 공구 가게를 차려 2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5의 가게 문을 닫은 뒤 그의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6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거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내와 나누는 말이 뚝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졌습니다. 삶이 정지해버린 겁니다. 박인철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멈춰 있었던 거야. 쉬는 것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걷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걸음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 쉬자 하고 넘겼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포기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듯 마음도 쓰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대화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가는 일이 없으면 나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웃는 근육마저 약해집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그때는 이미 무언가를 시작할 힘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프랑클 자신이 전쟁 중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쉬어야 한다. 이제 내 차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시점입니다. 걷는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걸음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추적하며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것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이 더 빨리 나빠졌고 뇌 기능도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관계가 곧 건강이고 관계가 곧 생명이었던 겁니다. 1942년생인 최순자 씨는 78살이 되던 해 갑자기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봄날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최순자 씨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을 무렵 동생이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 동네 경로당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서로 손 한번 잡아봐요. 이 나이에 손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최순자 씨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순자 씨는 매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약보다 낫더라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것이 사람을 만나니까 채워지더라고. 사람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사람의 마음은 관계를 먹고 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혼자 고립되면 마음이 먼저 시들어갑니다. 반대로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만날 사람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옵니다. 함께 밥 먹자고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인 지금 관계를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결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진실.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고, 아프면 아픈 걸 숨기고, 외로우면 외로운 걸 참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아끼며 지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자식 걱정시킬까봐 안 간다고 합니다. 1939년생인 윤봉수 씨는 90이 가까워서야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참았어. 아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왜 그때 말씀 안 하셨냐고.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하고 울더라고. 그 눈물을 보고서야 알았어. 내가 참은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자식한테 내 속을 열어주지 않은 게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한 거였다는 걸. 부모가 모든 것을 혼자 참으면 자녀는 부모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만 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가 쓰러지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때 자녀가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하는 깊은 자책입니다. 부모가 참으면 참을수록 자녀의 마음에는 벽이 한 겹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부모가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는 것,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한마디가 가족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솔직해져야 비로소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벽을 세우면 자식은 그 벽 앞에서 발만 구르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1944년생인 이정숙 씨는 68배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법도 몰랐습니다. 색을 섞다가 엉뚱한 색이 나오면 그냥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의 거실에는 어느새 수십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녀가 왔다가 이 그림 할머니가 그린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보다 잘 그린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잘 그리고 싶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화방도 가고 모르는 게 생기면 동네 문화센터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야. 배운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예를 배워도 좋고, 노래를 배워도 좋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놀이를 배워봐도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억력을 붙잡아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그 작은 기쁨이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배움은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제 4가지 진실을 삶에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5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오늘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서는 그 행동 자체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내 방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한 발만 내디디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옆집 어르신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세상이 거기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매일 10분의 산책을 한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는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거워질 겁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별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면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2번 연락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도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이어지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먹는 밥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밥은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다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이 한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특별한 식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함께 끓인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자식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이 한마디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쑥스러운 세대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2번째부터는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들은 자식의 표정을 보시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5번째 제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 새로 배우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배워보고 싶었던 것 하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게임을 물어봐도 좋습니다. 함께 해보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음이 뇌를 깨우고 눈빛을 살리고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4가지 진실과 5가지 제안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오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그걸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 자기 실현의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뛰었던 시간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대부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산책을 나가든,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하든, 오늘 자식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든, 오늘 뭔가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든, 무엇이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1년 뒤의 나를 바꾸고 80대의 내 표정을 바꿔놓을 겁니다.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것은 그 물방울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10년 뒤에 내 모습을 완성합니다. 90을 넘겨 살아보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60대의 나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